예,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공부가 되게 좀 막연해요. 우리가 그동안 눈이라는 것을 처음에는 좀 쉽게 생각하고 시작을 했지만 뭐 유관이라든가 천안, 해안, 또 법안, 보안, 불안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데 그냥 간단하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았었는데 정작 공부를 하다 보니까 해안이라고 하는 한 가지 단어에서 어려운 벽을 만났어요. 그럴 때 해안, 지혜의 눈인데 사실 우리가 지금 어려워하고 있는 게 무엇일까라고 좀 깊이 생각을 해보니까 지혜의 눈, 이 자체를 어려워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지혜를 어려워한다라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혜가 뭔지 우리가 대충 알거든요. 그런데 진짜 어려워하는 것은 눈이라는 말에 대해서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눈이 무엇이길래 이 눈이 그냥 유관이라고 불리우는 눈도 있고 천안이라는 눈도 있고 해안이라는 눈도 있을까? 눈이 무엇일까라는 이게 정작 어려운 것 같아요. 오늘은 뭐 이런 좀 제가 고민을 해봤어도 많이 좀 횡설수설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눈이 무엇일까라는 그 측면에서 한번 좀 접근을 해보고 싶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안지해명광이라고 하는 깨달음으로 접근하는 과정, 그러니까 깨달음과 관련해서 안지해명광이 생겼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지라고 하는 것이 냐나 찢다의 몸통이 되는 요거 알미거든요. 그런가 하면 식이라고 하는 요 마음과 함께해서 인식하는 마음인 식, 윈냐나를 도와서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기능, 이것이 지혜였거든요. 이 지혜가 얼마만큼 성숙하느냐, 지혜가 성숙하는 만큼 삶이 형성되는, 지혜가 완성되면 삶이 완성됐다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지혜라는 것도 위치를 알 수가 있었고요. 명이라고 하는 거는 오늘은 제가 이제 어떤 의도가 있어가지고 여기에 표현을 안 했지만 나중에 보자면 2차 인식에서 무명과 탐진이라고 하는 느낌의 삶의 왜곡 상태가 나오는데 지혜의 힘에 의해서 무명이 벌어지고 명이 생겨난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로 명도 위치가 정확해요. 그리고 광이라고 하는 것. 지난주 의법부님 우리 광에 대해 가지고 좀 많은 이야기를 대화를 했죠. 이랬을 때 광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찢다가 빛난다라고 말하는 빛나는 찢다 요 개념이 하나 있었고 2차 인식에 간섭하는 것으로의 상에서 광명상 빛나는 것으로의 상 빛남으로의 경향성 이게 어떻게 좀 돼야 될지 모르지만 광명상이라는 표현이 나타났었거든요. 이래가지고 빛난다라는 것은 결국 상과 수를 조건으로 찢다가 생겨난다. 즉 심행. 찢다가 형성되는 그러니까 찢다를 형성하는 작용이 상과 수다 이래가지고 상이 빛나면 빛나는 상에 의해서 생겨나는 심은 빛난다
라는 것으로 완성의 상태까지도 우리가 좀 상상을 해볼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정작 이렇게 좀 뒷부분으로 나오는 지혜, 명, 광에 대해서는 그래도 우리가 그동안 삶의 메커니즘을 구명했다라는 이 성과에 의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정작 제일 앞에 나타나는 눈이란 무엇일까? 요거를 참 이해하기가 어렵더라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지난주 우리가 또 하나의 그 보조 자료로 무엇을 보았나요? 알고 보는 자라는 자료를 또 나눠드렸죠. 아는 자, 보는 자, 알고 보는 자. 이래서 알고 보는 자에게서 번뇌가 부수어진다 라는 그 주제로 나눠드렸어요. 이럴 때에 이제 알고 봄, 안다라는 것과 본다라는 두 가지가 나오는데, 눈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눈이 뭐겠어요? 기본적으로 보는 일을 하는 게 눈이지요. 요 보는 일을 하는 것으로 눈이라는 게 있는데, 이 눈이 그냥 지혜라고 하는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기능에 도움 없이 그냥 살아간다. 그냥 살아가는 가운데에 무언가를 본다라고 하면 육안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었고요. 그런가 하면 과거 삶의 결과로 업의 힘에 의해서 생겨나는 눈, 이러면 천안이라는 개념이 나타났었고, 그리고 삶의 과정에 마음을 도와서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지혜가 생겨나서 지혜와 함께 보면 그것을 해안, 이렇게 말하는 게 된 거죠. 이렇게 놓고 보면 하여간 본다라고 하는 요것이 정해지면, 이런 것이 본다는 것인데, 이 보는 일을 할 때에 지혜가 함께 할 것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유관, 해안, 이런 말이 정해지겠구나. 이런 정도를 일단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사실은 이런 정도까지만 우리가 좀 접근을 했다 해도 작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경전 구절 하나를 좀 적어보기로 하죠. 비쿠 까예 까야누빠시 위하라티. 요거 어떤 문장이죠? 그러긴 한데, 기본적으로 이게 뭐냐 하면 사념처 중에서 까에 해가지고 신념처잖아요. 그죠? 신념처를 설명하는 첫 번째 구절이잖아요. 그래서 몸에서 몸을 아누파시 이어보면서 머문다. 그리고 이거에 이어가지고 그걸 위해서 또는 이어보지 못할 때 어떻게 해요? 아따피 삼파전을 했지만 사띠 발견해가지고 옳고 그름의 판단에 의해서 몸으로 뒤돌리는, 몸을 이제 호흡이라고 생각하면 호흡에서 호흡을 이어보며 머문다. 호흡 그 상황을 사띠 발견해가지고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옳음으로 되돌리는, 유지하는, 요게 사념처잖아요. 이때 우리가 이전에는요, 그렇다면 이어본다, 아누빠시, 보다, 계속 이래가지고 우리는 요거를 이어라고 번역을 했죠. 이어보다. 이어본다라고 말을 했는데, 호흡에서 호흡을 이어보며 머문다라고 했는데, 요거 보는 주체는 누구죠? 보는
수영버부님, 요거 누가 봐요? 그러니까 내가. 그래, 정답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공부를 시작해가지고 한동안은 뭐라고 봤나요? 1차 인식의 자리에서 신과 촉의 이 관계가 뭐예요? 호흡 수행이라는 게 신과 촉의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촉, 공기알갱이가 콧구멍 주변에 남기는 감촉, 요거를 몸이 보는데, 사실은 뭐 몸이라고 할 때는 그 마음과 몸이 함께한 거죠. 그래서 그냥 표현하자면 만호가 몸을 지원해서 몸에 닿는 감촉을 본다. 이래가지고 우리가 한동안을 이 부분 이어보는 주체를 어떻게 이해했었냐 하면 만호가 보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했었잖아요. 그죠? 1차 인식에서 보는 거요. 이래가지고 만호가 보는 거 이렇게 이해를 했었는데, 다행스럽게 몇 달 전에 제가 요거 우리가 좀 달리 봐야 할 것 같다. 왜냐하면 4년처라는 것이 신념처만 있는 것도 아니고 호흡 보는 것만 있는 것도 아니고 신수신법 이렇게 다양한 대상들에 대해서 이어봄을 말하고 있고, 그것보다도 중요한 거는 경전 자체가 주어를 제시해주고 있잖아요. 그죠? 몸에서 몸을 이어보며 머문다라고 하는데 누가라고 하면 비구라고 해서 이게 주어라고요. 비구는 몸에서 몸을 이어보며 머문다. 요거 부처님이 비구에게서란 법이니까 비구는 몸에서 몸을 이어보며 머문다 이래 말씀하셨지만, 이제 수영버부님이 수행을 한다라고 할 때는 수영버부님 딱 정답 말씀하신 거예요. 수영버부님이 호흡에서 호흡을 이어보며 머문다. 이렇게 하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송버부님 호흡 수행하시면요, 송버부님이 호흡에서 호흡을 이어보며 머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한동안을 1차 인식에서, 즉 요 자리에서 감촉을 보는 거, 여기에 너무 집중을 해서 이해를 하다 보니까 만호가 바로 그거예요 라고 해석을 했었어요. 뭐 그런 이유가 좀 있었죠. 운나바 바라문경 같은 데서 몸의 5가지 기능이 만호에 의지한다 라고, 그리고 만호는 삿띠를 의지한다 라고 하는 이런 의지 관계를 설명하는 것 때문에 만호가 삿띠를 의지한다 요 표현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경전을 해석을 하다가 몇 달 전에서야 비로소 사실은 이 문장 자체가 주어를 가지고 있구나 요 부분을 주목해가지고 만호라고 한정지어 말할 게 아니라 내가 보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바꿨죠. 그래서 내가 호흡에서 호흡을 이어보며 머문다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된 거거든요. 이때 오늘 이제 좀 제가 주제로 삼으려고 하는 것은 비고 나예요. 그런데 이 나는 무엇일까? 누굴까? 수영 부부님, 오치요. 오치연. 그러면 수영 부부님이 호흡에서 호흡을 이어보며 머물 때 오치온 덩어리가 이어보면서 머무나요? 아니면 어떻게 될 것 같아? 분명히 이 나라는 존재는 오치온이죠. 그죠? 우리가 뭐 이건 당연한 이야기거든, 오치온. 근데요, 예를 들어서 밥을 먹는다라고 하면 내가 먹거든. 내가 먹는데 색수상행식 오온 모두가 동원돼가지고 밥을 먹나요? 그러진 않잖아요. 손이, 입이 요 정도 밥을 먹는 그 상황에
필요한 나의 일부가 밥을 먹는다고. 그런데 그거 손과 입이 밥을 먹는다 이러진 않잖아요. 내가 먹는 거지. 여기서도 그럴 것 같아. 내가 호흡에서 호흡을 이어보며 머무는데, 우리 수영법부님이 호흡에서 호흡을 이어보며 머무는 주인공인데, 그때 그 내가 누구냐라고 할 때 오치온 이렇게 말을 해가지고는 조금 곤란하겠죠. 그러면 만호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만호라고 해도 틀린다고는 아닌데 조금 더 우리가 다른 측면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만호라는 표현은 좋아요. 근데 만호가 우리 삶의 과정에 몇 번 나타나죠? 만호가 있는 자리가 두 번. 그죠? 2번 나타나죠. 요것도 만호고. 그런가 하면 그렇죠. 신업 부업의 사유 견해 요걸 묶어가지고 요것도 만호감마의 업이잖아. 그죠? 그러면 만호가 한다라는 데 대해서는 뭐 적절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러면 만호가 2군데에서 쓰이고 있는데 요 2군데의 일은 둘 중에 어느 한 군데서 보는 걸까요? 아니면 2개가 다 같이 보는 걸까요? 아, 모르겠습니다, 스님. 생각을 해보지 뭐. 이게 좋아. 그럼 수영법부님 기권. 저 빼고. 노법부님 생각은 어때요? 이거. 노법부님이 이제 주어가 바뀌었어. 노법부님이 호흡에서 호흡을 이어보며 머문다고요. 그때 나라고 하는 것은 오치온이야. 그런데 이 오치온 모두가 동시에 호흡을 보는 건 아닐 거라고요. 그러니까 마치 손과 입을 가지고 밥을 먹어도 내가 밥 먹는다 하듯이 오치온이라고 불리우는 삶의 과정 전체에 어떤 일부가 호흡을 볼 거라고. 그런데 만호라는 데까지는 일단 왔어요. 근데 그 만호가 2개가 있어. 2개 다 본다고 봐야 됩니까? 어떻게 2개가 다 본다고 봐야 될까요? 감촉으로 하는 그 만화하고 그걸 보고자 하는 행위가 있으니까. 이렇게 보면 어떨까? 그 만호 2개가 있는데 이 2개의 만호가 사실은 분리되어 있나요? 연결되어 있나요? 연결되어 있죠. 그죠? 네. 당연히 연결되어 우리가 그 당면함이라는 게 우리가 굉장히 비중 있게 보는 이거잖아. 욕탕, 참가라가의 양방향성. 그죠? 그래서 일단 만호가 그러니까 행위를 한다라고 하면 의업, 만호의 행위가 참다라가에 의해서 참다라가의 양방향성에 의해서 무명의 요소로 1차 인식에 간섭을 참여를 하죠. 그리고 1차 인식에 주도하는 자가 또한 만호라고. 물론 여기서 만호는 지금 이 순간의 알갱이로의 만호고, 여기 만호는 누적된 것이 지금 여기에서 작용하는 그 만호니까 다르기는 하지만, 그러나 분명히 작은 순환골이 참다라가의 양방향성에 의해서 여기서 본다라고 하면 그대로 쫓아와서 여기서도 볼 거라고요. 여기서 그러니까 이어보자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어보지 못하면 여기서도 이어보지 못할 거예요. 넘어오는 게. 이거를 어찌 보면 또 역으로 말하면 여기서 보면 그게 그대로 와가지고 여기서도 볼 거고, 여기서 놓치면 그대로 와서 여기서도 놓칠 거예요. 뭐 이게 지금 맞는 답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그 연결관계를 일단 볼 수가 있죠. 자, 여기까지만 일단 좀 이야기하도록 하고, 요 상태를 놓고 좀 방법을 한번 찾아봅시다. 요거는 이제 우리 마음극강 교재 중에 그 한 페이지인데, 예, 교재 갖고 계신 분은 154쪽 보시고요. 뭐 같이 볼까요? 그럼 그 뒤에 저기 마음특강 교재 있으니까 꺼내서 같이 볼까요?
새로운 부분님만 하나 드리면 되겠네요. 자, 154페이지에서 11업 중에 사유, 산가파, 사유, 행위 영역의 중심, 어떠한 시도든지 사유에서 시작해야 함, 이렇게 정리를 했죠. 사유, 산가파는 만호의 행위입니다. 10업의 분류에 의하면 간탐 진해 또는 불간탐 부진해이고 8정도에 의하면 삿된 사유 또는 바른 사유입니다. 사유는 심, 찢다에서 병렬로 전개되어 오는 두 가지, 즉 견해와 윗다까, 찢다나, 빠따나, 빠니디를 조건으로 진행되는 행위입니다. 요거 마침 그림이 그려져 있으니까 지금 요 사유라는 거를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요 사유라는 것이 어떤 과정에서 오느냐라고 보니까 찢다가 한쪽에서는 찢다가 두 갈래로 나가잖아요. 한쪽에서는 견해라는 걸 거쳐가지고 실상을 보는 시각 뭐 이런 견해의 토대에서 사유를 한다고 생각을 한다고. 그런가 하면 한면으로는 윗다까해서 쨌다나 빠따나 빠니 의도, 기대, 지향 요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뭔가 만나면 의업에서 사유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 심에서 병렬로 전개되어 오는 두 가지, 즉 견해와 윗다까, 찢다나, 빠니디를 조건으로 진행되는 행위라는 말은 바로 그거예요. 요렇게 오거나 요렇게 오거나 사유는 이렇게 병렬적으로 진행돼서 만나지는 거죠. 어서 오십시오. 자, 그리고는 욕탐을 거쳐서 욕탐, 참다라가를 거쳐서 몸과 말의 행위로 연결되어 전달되거나 무명의 요소로서 1차 인식에 참여합니다. 요 양방향성 보여준 거죠. 사유는 몸과 말의 행위와 달리 드러나 보이지 않는 내적이고 사적인 행위이지만 몸과 말의 행위를 직접 이끕니다. 또한 욕탐의 양방향성에 의해 순환하여 다음 순간의 견해와 윗다까의 조건이 됩니다. 요거 보면 이런 거예요. 견해와 윗다까의 두 갈래를 조건으로 사유를 하거든요. 그런데 정작 이게 견해와 요 두 과정을 조건으로 한다라고 말하지만 이게 보면 욕탐의 양방향성에 의해서 되돌아와가지고 이 과정을 반복하니까 이건 다시 말하면 사유가 어떻습니까에 따라가지고 이 과정을 되돌아서 이런 견해가 일어나고 이런 윗다까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견해와 윗다까를 조건으로 사유를 하는데 사유를 조건으로 다음 순간에 견해와 윗다까가 또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사유의 연속성인 거죠. 그 얘기를 적어본 거죠. 사유는 행위의 영역, 상 내지 업에서 중심이 되는 자리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행위라는 것을 보면 기본적으로는 행위라고 말할 때 신구의 삼업을 행위라고 하죠. 신구의 삼업을 행위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은 그냥 뭔가 말과만으로 행위합니다. 이러지를 못하고 의도가 기대 지향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사유로 이어지면서 의업을 넘어서서 신구업이 진행되거든요. 그래서 의도라는 여기부터 신구의 삼업 전체가 사실은 또 행위인 거예요. 그런데 이 행위의 원인이 누구냐라고 하니까 찢다인데 이 찢다가 어떻게 생겨나느냐 하니 상과수, 이래서 어떤 상이 2차 인식에 참여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찢다가 생겨나서 어떤 가래가 되어가지고 갈까라고 보면 사실은 이제 경전적인 이해로 보면 행위라고 불리우는 이 영역은 포괄적으로 말하면 2차 인식에 간접하는 요 상에서부터
친구의 상업 이 전체 영역을 행위다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포괄적인 업의 영역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사유는 행위의 영역 즉 상 내지 업에서 중심이 되는 자리입니다.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놓고 볼 때 이 사유가 중심이 되는 것 같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왜 사유가 중심이 되어야 할까? 의도가 중심이라고 해야 하지는 않을까? 우리가 페트론경 같은 데서 말하기를 의도가 곧 업이다. 의도하는 동안 몸과 말과 만으로 행위한다. 이래가지고 의도한다라는 이것이 몸과 말과 마음으로 진행되는 총괄이다 라고 해서 사실은 행위라는 것의 본질을 의도로 말하고 있는데 저는 왜 의도가 중심이 아니고 사유가 중심이라 했을까? 이 말은 좀 어려운 이야기지만 한번 보죠. 이렇게 제가 이제 한번 보았어요. 비교하자면 근과 식과 처의 세 가지 중 대표되는 것은 처입니다. 그래서 처란 수식을 생략하고 안입이 설신의라고 직접 부릅니다. 요거 우리 뭐 1차 인식 요 자리 말할 때 이런 이야기죠. 안식과 안근이 함께하면 안처가 되는데 식과 근과 처 가운데에 누가 대표냐? 라고 하면 보는 일을 누가 합니까? 라면 안식이 하는 것도 아니고 안근이 하는 것도 아니죠. 안식과 안근이 더해진 거 함께 하는 것으로의 안처가 그 일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안입이 설신의 6가지에 대해서 동일한 6가지에 대해서 식도 있고 근도 있고 처도 있고 이게 좀 많이 반복된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대표성을 가지는 거 하나에서는 뒤에 붙은 걸 떼버리지 뭐. 이래가지고 안처라는 말이 나타나기도 했지만 보통은 처 안 쓰고 안입이 설신의 이렇게 나타나죠. 그래서 안입이 설신의라는 것은 안식 더하기 안근, 이식 더하기 이근 이렇게 식과 근이 더해져 있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여기서는 지금 제가 뭘 말하냐 하면 어떠한 안입이 설신의가 됐든 어떤 것이든 동일한 거에 여러 가지 뒤에 단어가 따라 붙으면 그것을 전체적으로 대표하는 것에서는 뒤에 붙는 말을 생략했다. 경전은 요 부분을 비교해가지고 이렇게 본 거예요. 자, 그와 마찬가지로 까마 이제 욕이라는 게 있다고요. 이건 뭐 소유잖아요. 욕계중생 이렇게 말하는 요 까마라는 것이 있는데 저기 이제 안 이러면 안식, 안근, 안처 이렇게 안자 뒤에 여러 가지가 붙듯이 까마라고 하는 요 하나를 놓고요. 뒤에 이제 여러 가지가 붙어요. 어떤 게 붙냐 하면 자 그와 마찬가지로 까마는 행위 영역의 단계별로 까마산자, 까마사와 상이 병든 상태니까 번뇌인데 까마사와 용루 요거죠. 그 다음에 까마라가 탐이 생겨나는데 이 탐이 어떤 탐이냐면 욕탐, 색탐, 무색탐이죠. 그래서 까마라가에서 욕탐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까마난디 찢다가 가래가 되는 요 중간에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 있으면 난디가 생겨난다. 그래서 난디와 탐을 더해가지고 가래라 한다 이렇게 되잖아요. 요 난디를 말할 때도 까마난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삶의 과정 중에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마다에 어떤 수준의 고거냐 이래가지고 상도 까마산야가 있고 번뇌도 까마사와가 있고 탐도 까마라가가 있고 난디도 까마난디가 있고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과정마다 분류가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보면 까마따나, 그래서 욕애가 있죠. 까마따나 욕애. 그 다음에 까마 윗다까, 윗다까에서도 까마 윗다까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면 까마 상까빠, 사유죠. 까마 상까빠, 욕의 사유가 있는 거예요. 소유의 사유. 그 다음에 까마 찬다, 찬다에도 까마 찬다가 있는 거예요. 이 양방향성을 가지는 이 찬다도 욕계 수준의 찬다, 욕계 수준으로 오형된 찬다, 요 개념으로 까마 찬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 행위 영역에 있는 모든 단계별로 다 까마에 대해서 단계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요 상태에서 질문, 버가 부분이 어떨까요? 까마산냐, 까마사와, 까마라가, 까마난디, 까마따나, 까마윗다까, 까마상법과 까마잔다 이게 많았거든. 이 중에 자 보면은요, 안식, 안근, 안처 중에 대표가 되는 것이 안처기 때문에 첫자를 떼버리고 안이비설신다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경전에서 어떤 경우에도 안이비설신의라고 나온 거는 안식을 말하거나 안근을 말하지 않는다. 이거 우리가 강조하는 거잖아요. 분명히 마음일 때는 짝구 윈냐나라고 해서 안식이라고 분명히 말해주고, 안근일 때는 짝쿤드리야라고 해서 분명히 안근이라고 식과 근을 붙여주거든요. 근데 이렇게 감각 주관이 식과 근이 함께한 상태에서는 그냥 짝쿠라고 해서 안 이렇게 대표적으로 불러준단 말이죠. 그와 마찬가지 개념으로 아까 보신 질문이 뭐냐 하면 이 전체 영역으로 꽤 여러 개로 까마 암거, 그러니까 까마 A, 까마 B 이런 식으로 좀 올라갔잖아요. 이 중에 어떤 좀 까마라고 하는 이거를 대표하는 어떤 게 있다면 그 뒤에 붙은 거를 좀 생략할 수도 있겠죠. 저기서 안처가 대표가 되니까 처를 생략했듯이 까마와 관련된 여러 가지 중에 표현하자면 가장 자주 쓰이고 무언가 까마라고 말하는 소유라고 말하는 이것의 중심자리, 그것에 대해서는 대표성을 부여해가지고 까마찬다. 까마찬다죠. 그러면 까마찬다가 그 대표라 그러면 까마찬다를 때에 따라서는 찬다를 떼고 까마라고 불러도 되겠네.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까마라고 부르는 것은 까마찬다를 의미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근데 개념하면 개념은 그 개념이에요. 근데 틀렸어요. 경은 까마찬다는 언제든 까마찬다야. 이거를 찬다를 떼고 까마로 말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어때요? 우리가 지금 이런 개념에서 보면 까마가 뒤에 어떤 위치를 생략하고 까마로만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면 그게 까마와 관련한 여러 단계의 과정 중에 대표되는 우리 삶의 과정에서 그게 대표예요. 이렇게 이해를 좀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거만 찾아내면 좋을 것 같거든. 이게 좀 동의가 될까요? 까마라니까. 그렇죠? 자, 이러한 등의 용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꿰뚫은 경에 의하면 까마는 상까빠 라가, 즉 탐과 함께한 사유입니다. 여기 답이에요. 까마는 상까빠 라가, 탐과 함께한 사유입니다. 다양한 용례 가운데 까마가 직접 의미하는 자리는 상까빠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걸 알아보는 이유죠. 사유라고 하는 요게 까마와 관련한 여러 가지 삶의 과정 중에 사유 자리에서 A, 대표가 이건데 뭐 사유는 때 이래가지고 상까빠가 라가 탐에 오염되었다. 근데 여기서 까마를 그렇게 말한 건 뭐예요? 탐 중에 까마라가
욕탐에 오염된 상태를 말해주는 거겠죠. 그래가지고 어쨌든 까마라고 뒤에 위치가 없이 까마만 나타난 거는 상까빠 라가라고 정의가 돼서 사유인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하려는 사유, 요거를 까마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자, 다양한 용례 가운데 까마가 직접 의미하는 자리는 상까빠 사유인 것입니다. 몸과 함께하는 찢다인 의의 행위, 즉 의업인 사유가, 즉 사유가 만호의 행위니까 몸과 함께한 찢다의 자리죠. 요러한 그 의업인 사유가 의업인 사유가 욕탐, 찬다라가를 거쳐서 양방향으로 진행되어 삶을 결정하는 직접적인 위치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의도가 곧 업이다라고 해서 의도하는 동안 뭔가 말과 만으로 행위한다라고 해서 행위, 업의 본질은 의도다라고 알려주는데도 불구하고 이 행위의 중심자리를 사유라고 보아야 하는 것. 일단 경지역이 알려줬는데 왜 이 자리를 중심으로 말했을까라고 보니 사실은 중요한 개념이 이 사유가 찬다의 양방향성의 중요함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이때 이 찬다가 싣고 오는 게 뭐냐 하니 바로 사유의 상태를 싣고 온다.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어떤 의도가 일어났느냐 이게 아니라 어떤 사유를 하고 있느냐라는 그 사유를 싣고 와서 1차 인식에 참여한다. 요것 때문에 까마라고 하는 곳의 중심 자리를 다 치우고 사유의 자리에 배치를 했다. 이렇게 지금 뭐 경전이 알려준 걸 우리가 이해하는 방법이죠. 경전이 이렇게 알려주니까 왜 그럴까라는 점에서 우리는 양방향성에 의한 이 비중 때문에 그렇게 설명하고 있구나라고 이해하는 거죠. 자, 요거 그 밑에 보면은 상까빠라고 뿌리사사 까모 이래가지고 뿌리사가 사람이거든요, 인간. 상까빠가 탐에 오염된 것이 뿌리사사, 그러니까 인간의 까마이다. 요거거든요. 그래서 상까빠라고가 인간의 까마이다. 이렇게 알려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하여간 이제 요거 전체적으로 가장 중요한 자리가 사유다. 이렇게 판단되니까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어떻게 수행을 할 때, 이럴 때 수행을 합시다 라고 할 때 어디부터 시작할까? 라고 한다면 뭐니 해도 삶의 중심 자리를 1차 인식 여기다 두지 않는 거예요. 삶의 중심 자리를 사유 여기에 두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게 쓴 거예요. 어떠한 시도든지 사유에서 시작해야 한다. 제가 이렇게 쓴 거거든요. 요 개념 이게 그래도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부모님들 하보니까 이렇게 좀 우리 설명할 수 있는 어려운 이야기를 한번 좀 풀어봤어요. 근데 어쨌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요 결론을 도출한 거예요. 삶의 과정 중에서 중심이 되는 그 자리를 어디로 보아야 할까? 라고 할 때 사유로 보자. 근데 이렇게 놓고 보면 재밌는 게 있어요. 저기 김부부님 그러니까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런 말이 있죠. 정확한 표현이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러던가요? 그래서 생각한다, 사유한다라는 이것으로 나의 존재의 중심을 잡는 거죠. 이게 누구? 데카르트. 데카르트죠. 물론 데카르트는 이제 아뜨만적인 삶을 말하니까 그 자체가 부처님 가르침하고는 기본적으로 무아냐 아니냐 이런 데서 차이가 있지만
데카르트도 사실은 인간의,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상으로 볼 때 아주 족적이 큰 철학자잖아요. 대부분의 철학자들이 삶에 대한 해석은 유사하게 가요. 그 해석이 어느 한계까지를 갔느냐, 어떤 한계를 넘어섰느냐, 못 넘어섰느냐, 이런 차이가 있지. 대부분 철학자 정도, 그래도 인류 역사에 남는 철학자 같으면 웬만해서는 그 공통점을 보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 삶을 소유와 존재로 나눌 때 에리히 프롬 같은 사람도 소유나 존재냐라고 해서 삶을 보는 관점이 사실은 유사한 거예요. 그러나 부처님은 소유냐 존재냐, 소유를 넘어선 존재의 삶에서 그게 완성이 아니다 라고 해서 해탈된 삶을 제시한 거고, 에리히 프롬은 해탈된 삶까지를 보지 못하니까 소유냐 존재냐 여기까지를 말하고 있는 거죠. 따지면 그것도 무아를 보느냐 못 보느냐 이 차이겠죠. 무아적인 삶이 해탈된 삶 이렇게 나오죠.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서도 데카르트대로의 삶의 관찰 해석에 의해서 보면 참으로 산다는 것의 중심은 사유다.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렇게 말한 것이. 물론 데카르트는 견해라는 측면에서 무아의 견해를 갖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이 완성된 견해 위에서 삶의 중심을 생각, 사유에 두자라는 부처님하고 차이는 있지만, 그러나 일단 표면적으로 삶의 중심 자리가 어딜까? 이런 점에서는 부처님하고 데카르트하고 또 좀 통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이러한 경전적인 여러 경전들을 통해 가지고 사유라는 요 자리가 삶의 중심이다. 어떠한 것을 하자라고 한다면 사유로부터 출발해야 한다라고 결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지금 일단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왜 사유가 중심이다 여기서부터 시작하자라고 말하냐 하면, 좀 전에도 보았지만은요, 견해와 위탁가의 과정을 조건으로 해서 사유가 생겨나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그냥 가버리면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이 사유가 돌아와서 1차 인식에 참여하는 것 때문에 그 과정을 통해 가지고 견해와 위탁가를 일으키는 그게 또 사유란 말이에요. 이렇게 순환 구조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작은 순환머리죠. 이러한 순환 구조상에서 어디가 시작일까? 요거를 지정하는 것은 사실은 중요해요. 수행을 하자라고 할 때, 이제 수행 부분에 우리가 질문한 그 얘기가 좀 답이 나올 것 같죠. 수행을 하자라고 할 때도 그래요. 우리 주어가 바뀌었지. 노버브님으로 바뀌었지. 노버브님이 호흡에서 호흡을 이어보며 먹는다 라고 할 때, 이 이어보는 주체가 만호는 만호예요. 어차피 오치원 모두가 동시에 보는 게 아니라 오치원 중에 요 일과 관련된 나의 일부가 보는 일을 하겠죠. 만호 이렇게 보는 게 타당하죠. 그런데 이 만호가 어떤 만호일까? 라는 데 대해서 우리가 결론을 내자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 두 만호 중에 어쨌든 시작은 사유, 여기다. 만호의 행위.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요 이야기를 제가 오늘 약간 비중 있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렇다면 결국은 비쿠 까예 까야는 버스 위하라띠. 비구는 호흡에서 호흡을 이어보며 먹는다라고 하는 요 사념초의 출발은 어디서 하느냐라고 하면 결국은 생각한다라는 그 자리. 밑다가를 생각이라고 번역하는 경우가 있지만 안 되죠. 생각은 사유 요 자리겠죠. 그러니까 생각한다, 사유한다라는 거기에서 사념초 수행을 해야겠다라고 하면 안 주면서 첫 번째 어디서 출발합니까? 내가
콧구멍 주위에 남는 공기의 감촉을 보자 라는 그러한 사유로부터 시작하고 콧구멍 주변에서 공기의 감촉을 보자라는 그 일을 통해서 그 일이 되도록가 참여함으로써 만호가 그러니까 욕탐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에 따라서 감촉을 보는 요렇게 연결된 개념이 어떻게 해요? 아누파시. 여기서 지속적으로 놓치지 않고 계속 호흡을 보자라고 해주니까 여기서 지속적으로 호흡이 보여지는 이런 연결관계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개념을 놓고 오늘 제가 한 장짜리 교재를 다시 드렸어요. 벽돌로 만든 강단경이라는 삼류다니까야 요소 삼류다의 경우입니다. 못 보내셨어요? 네. 하나. 이 경에서 그동안 제가 참 이해할 수 없었던 한 가지 표현이 이제 좀 풀어지는 것 같은데 결정적인 답을 주는 것 같아요. 같이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승태세종께서는 내앗디가에서 벽돌집에 머무셨다. 거기서 세종께서는 비구들이여라고 비구들을 부르셨다. 세존이시여라고 비구들은 세종께 응답했다. 세종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요소를 조건으로 상이 일어나고 견해가 일어나고 밑닦아가 일어난다. 자, 요소라는 게 이런 뭐가 있겠죠. 요소라는 것을 조건으로 상이 일어난대요. 상이 일어난다. 요 의미는 상이 2차 인식에 참여한다. 상이 생겨난다라는 개념이 아니고 지금 현재 이렇게 삶의 과정에서 누적된 덩어리로 있는 쌓여있는 상 중에 어떤 것이 참여하잖아요. 상 덩어리가 한꺼번에 참여하는 건 아니잖아요. 한순간이 살때. 그러니까 상 덩어리 중에 어떠한 상이 여기에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2차 인식에 간섭할까? 이 부분을 말해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하여간 요소라는 것을 조건으로 이 요소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선택된 상이 2차 인식에 간섭한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요소를 조건으로 견해가 일어난다. 견해라는 거 찢다가 나가는 두 갈래 길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요소를 조건으로 윗다가가 일어난다. 딱 요 얘기해 주네요. 요소라는 것이 있는데 그 요소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 가지고 2차 인식에서 간섭하는 상이 결정되는 거예요. 어떤 상이 선택되어 가지고 2차 인식에 간섭해서 찢다를 만들까? 시험관님, 여기는 상이라는 게 선택됐다라는 것은 그 선택된 상에 의해서 그러한 찢다가 생겨난다. 요거죠. 그리고 요 개념은 우리가 분명히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상이 선택되었다라는 것에 의해서 찢다가 생겨난 거야. 그러니까 어떤 찢다가 생겨난 거예요. 그리고는 이어서 견해와 밑닦아. 이러니까 요소라는 것을 조건으로 이렇게 해서 찢다가 생겨나고 이 찢다가 나오는 견해와 밑닦아 두 갈래가 함께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에 의해 가지고 사유의 상태가 결정되겠죠. 이런 견해 위에서 이런 밑닦아 쨌다나 빠따나 빠니디의 과정을 거친 사유가 이제 작용을 하겠죠. 그걸 일단 말해줬어요. 부처님께서 이렇게 비구들이요 요소를 조건으로 상이 일어나고 견해가 일어나고 밑닦아가 일어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자 까짜와 존자가 이렇게 말했다. 대덕이지요. 바르게 깨닫지 못한 자들에 대해서 바르게 깨달은 자들이라는 이런 견해는 무엇을 조건으로 하여 분명히 알려집니까?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처님 당시에 니간타 이럴까요?
니간타 같으면 바르게 깨닫지 못한 사람이라고요. 근데 사람들은 어때요? 니간타가 바르게 깨달은 분이다 라고 생각해가지고 내가 저분의 제자가 되자 이래가지고 니간타의 제자가 생겨나잖아요. 그러면 그런 상태가 뭐냐 하면 바르게 깨닫지 못한 니간타에 대해서 바르게 깨달은 분이요 라고 잘못 보는 거잖아요. 이렇게 바르게 깨닫지 못한 자들에 대해서 바르게 깨달은 자들이란 이런 견해는 무엇을 조건으로 하여 분명히 알려줍니까? 여기는 분명히 알려준다는 것은 저분이 바르게 깨달은 분이요, 저분이 정등갑자요, 요렇게 그 사람한테는 분명히 알려진다, 이런 개념이겠죠. 자,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이제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같잖아요. 무명의 요소라는 위력적인 요소가 있다. 같잖아요. 저열한 요소를 조건으로 저열한 쌍, 저열한 견해, 저열한 윗닦강, 저열한 의도, 저열한 기대, 저열한 지향, 저열한 사람, 저열한 말이 생긴다. 그는 저열한 것을 설명하고 가르치고 천명하고 확립하고 드러내고 분석하고 명확하게 한다. 그의 태어남은 저열하다고 나는 말한다. 이랬어요. 자, 여기서 첫 번째 우리가 뭘 볼 수 있나요? 부처님이 딱 말씀하시기를 요소를 조건으로 상이 견해가 윗닦아가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질문에 대해서 다시 답하실 때는 뭐예요? 무명의 요소라는 위력적인 요소가 있다라고 해서 이제 사실은 요소가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 요소를 조건으로 일어난다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상을, 견해를, 윗닦아를 일어나게 하는 그 요소가 구체적으로 뭐냐? 라고 하면 무명의 요소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명의 요소 어딨나요? 여기 있잖아. 그죠? 1차 인식에 간섭하는 곳으로의 무명의 요소, 이게 뭐 정말 우리 공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너무 크죠. 이 무명의 요소는 뭔가요? 참다라가 욕탐이죠, 그대로. 근데 참다라가 이 참다에 실려오는 그게 어떤 상황을 싣고 오냐 하니 만호의 행위, 사유, 상가의 상태를 싣고 오는 거죠. 이 사유가 까마라가와 함께하면 까마라가를 실은 까마 참다가 되어서 무명의 요소로서 참여하고, 이런 개념이죠. 자, 이렇게 이제 무명의 요소라는 것을 부처님 제시를 해요. 자, 무명의 요소라는 위력적인 요소가 있다. 맞잖아요. 저열한 요소를 조건으로 이랬거든요. 자, 무명의 요소라는 게 뭐냐 하면, 욕탐이라고요. 참다라가. 그런데, 이때 이 탐이라는 것은 어떤 게 있죠? 탐, 우리 대략 말하면, 욕계 중생 수준의 탐은 욕탐이죠. 참다라가가 아니라 까마라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참다라가의 욕탐은 마음심 안 붙은 욕이고, 이 탐이 무엇냐라고 하니 욕계 중생 수준의 탐, 이럴 때는 마음심이 붙은 소유의 탐, 요거죠. 그리고 색탐이 있겠고 무색탐이 있다고요. 그대로 중생들의 삶의 수준 그대로. 그래서 욕탐이라고 하는 몸 밖의 물질에 대해서 내 거요 라고 붙잡는 이런 가장 저열한 수준의 탐이 있고, 그런가 하면 저열함을 조금 극복해서 올라가면 몸과 마음에 대해서 나요 라고 붙잡는, 그러나 몸 밖의 물질에 대해서는 내 거요 라고 붙잡지는 않게 된, 그래서 향상한 건데 그 향상의 정도가 그 위에 무색이라고 하는 아예 몸에 대한 집착까지를 초월해가지고 마음에 대해서만 이 마음이야말로 나의 자치라고 붙잡는, 요거는 몸과 마음에 함께 집착하는 상태보다 마음에만 집착하는 상태는 훨씬 더 수승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경전은 어떻게 말하냐면요, 탐은 탐인데 욕탐이다라고 하면 이거를 저열하다라고 말하는 거고요. 무색탐이다라고 하면 수승하다라고 말하고요. 색탐은
저열과 수승의 중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이제 경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무명의 요소라는 위력적인 요소가 있다. 했잖아요. 저열한 요소를 조건으로 이랬는데 여기서 그럼 저열한 요소는 뭐죠? 요소니까 무명의 요소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 무명의 요소의 수준이 어느 수준이냐 하면 욕탐을 싣고 오는 욕계 중생 수준의 이런 저열한 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열한 요소라는 거, 요 개념이에요. 저열한 요소를 조건으로 저열한 상. 여기서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오늘 공부에 좀 가장 중요한 개념이 이걸 것 같아요. 저열한 요소, 즉 욕계 수준의 탐을 싣고 1차 인식에 참여를 하면 이때 1차 인식에서 식을 새끼치고 촉해서 수가 생겨나면 식이, 새끼 젖은 식이 2차 인식을 하잖아요. 이때에 상이 간섭을 하잖아요. 그런데 간섭하는 상이 어떤 상이 간섭할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어차피 이것도 오온내 하나니까 상온 경향 속의 무덕이라고. 그런데 한순간 삶의 과정에 무덕이가 동시에 작용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무덕이 중에 어떤 하나가 표현하자면 선택되어 가지고 간섭을 할 거라고. 그런데 우리가 아는 거지만 이 간섭하는 상이 2차 인식에 간섭하는 상이 욕상, 욕계 중생 수준으로 간섭하면 욕탐이 생겨나고 마음은 욕탐과 함께 해서 욕계 수준의 난디를 만들어가지고 욕계 수준의 가래가 되잖아요. 이렇게 진행되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어떤 상이 간섭하느냐라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 상이 어떤 것이 간섭하느냐에 따라서 이후 행위 과정이 결정된다고. 그리고 그것이 되돌아와가지고 사실은 다음 순간의 삶의 과정을 또 지배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정말 여러분 중요한 거. 상의 무더기 중에 어떤 상이 지금 이 순간 2차 인식에 참여할까? 간섭할까? 지금 경이 그 답을 주고 있는 거예요. 즉 무명의 요소라고 하는 것이 이게 저열한 요소, 즉 욕탐을 싣고 오는 무명의 요소면 여기에서 저열한 상, 달리 말하면 욕계 수준의 상, 욕상이 간섭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욕상이 간섭하니까 여기도 욕탐이 생길 거고 찢다는 욕계 수준의 찢다가 생겨나는 거잖아. 그러니까 난디해가지고 욕계의 가래, 욕계가 생겨나는 거라고. 그러니까 행위의 원인이 되는 찢다가 욕계 수준의 찢다로 생겨났으니까 견해도 욕계 수준의 견해가 일어나는 거고, 견해도 다양한 견해 중에 저열한 견해, 욕계 수준의 견해가 쫙 일어나겠지 뭐. 위 닦아도 욕계 수준의 견해로 어쨌든 내거 하려는 그걸로 일어나겠지 뭐. 그게 그렇게 가가지고 욕계 수준의 사유고, 그러면 요거 싣고 다시 돌아와가지고 뺑뺑 도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나중에 우리가 윗바사나라는 것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요 개념 참 비중이 있어요. 어떤 상이 2차 인식에 지금 이 순간 간섭할까? 정답은 무명의 요소가 어떤 상태로 1차 인식에 간섭할까? 무명의 요소는 어떻게 그 상태가 결정될까? 사유가 어떤 상태로, 내가 지금 어떤 생각, 어떤 사유, 어떤 수준의 사유를 하느냐 하는 것이 욕탐으로 얹어져 가지고 저열한 요소 이렇게 오는 거죠. 요렇게 무명의 요소라고 하는 그것을 결정하는 사유로부터 출발돼서 어떤 사유, 우리 여기서 본 거죠. 어떤 만호의 행위를 하느냐, 어떤 만호의 행위를 하느냐로부터 시작을 하면 그에 따라 가지고
무명의 요소의 질이 결정되고 그거에 따라 가지고 상의 간섭이 결정되고 그러면 쭉 따라서 올라가고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하여간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시고요. 어떤 상이 간섭합니까? 참여합니까? 라고 할 때 무명의 요소 1차 인식에 간섭하는 무명의 요소가 어떤 질로 참여하느냐 거기에 대등하게 상이 선택되어서 참여한다. 그거 결정하는 거 사유이다. 요 개념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어가지고 뭐 이게 그러니까 저열한 요소를 조건으로 저열한 상, 저열한 견해, 저열한 이따가 그러니까 찌따의 형성 과정, 찌따의 행위 두 가지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자 저열한 견해는 바로 사유로 연결될 거고요. 저열한 윗다가는 어때요? 우리가 아는 거지만 의도, 기대, 지향 째따라 빠따라 빠니디를 거쳐가지고 사유로 연결되죠. 요 부분을 경전이 이렇게 말해요. 저열한 윗다가, 저열한 의도, 저열한 기대, 저열한 지향, 저열한 사람, 저열한 말이 생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김법은님, 제가 말입니다. 지금 이 경전을 소개하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아까 참 그 단어 하나가 요 자리에서 이렇게 나타나는데 왜 이 단어가 요 자리에서 나타나야 하는지 이해를 못했었다. 그런데 이제 좀 그 단어를 왜 부처님이 선택해 쓰셨는지를 알겠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지금 보면은 여기에 윗닦은 의도, 기대, 지향, 사람, 말 이렇게 이제 쭉 이 과정을 설명하고 있잖아요. 순서대로. 그 중에 어떤 단어가 제가 말씀드리는 그 중심되는 그걸까요? 후갈로라는 게 후갈로라는 그죠. 단어가 쌍카페를 치는 그죠. 그거죠. 이게요. 여러분 진짜 주목해 보자고요. 부처님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요소에 의해, 그러니까 요소를 조건으로 상이, 그래서 심이 결정되면 변해가, 그리고 윗닦아가 병렬로 나와가지고 의도, 기대, 지향을 거쳐서 사유를 거쳐가지고 구어, 말로 이렇게 지금 순서가 정해지잖아요. 근데 부처님이 묘하게 그죠? 생각해보님, 요 사유라는 말 안 나오죠? 사유 대신에 뭐가 쓰였어요? 여기에 사람이란 말이 들어갔다고 이 말이 들어갔다고요. 그럼 이게 뭘까요? 데카르트가 말하기를 좀 그렇지만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생각한다 고로 나는 사람이다. 이 얘기잖아요. 이게 딱 그 부분을 말해주는 거라 부처님이 알려주시는 그 부분도 사람이라고 말하는 곳에 기본적으로 나니까 오치온이 있지 뭐. 근데 이 오치온이 동시에 작용하는 게 아니라 어떤 그 자리마다 오치온의 일부가 나를 대표해서 참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부처님은 사람이라고 하여간 대표되는 이 단어를 어디다가 쓰고 있냐 하면 이 자리에 쓰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 제가 몇 번을 반복하지만 의도가 곧 업이다. 의도하는 동안 뭔가 말과만으로 행위한다 라고 해서 이 행위의 본질이 의도다. 여기에 부처님이 더 주목해가지고 사실은 의도가 바로 그거다 라고 생각하셨다면 부처님이 이렇게 하셨을 거예요. 의도를 조건으로 아니지 그러니까 요소를 조건으로 해가지고 윗다가 다음에 사람, 기대, 지향, 사유 이렇게 쓰셨을 거라고요. 근데 그렇게 안 쓰고 의도, 기대, 지향하고 그 다음에 사유 자리에서 사람이라는 사유한다라는 이것이 바로 사람이라고 중생의 중심이 되는 그 자리 그거요 라고 말해주고 있다고요. 이 경에서 제가 요번에 그걸 찾았어요. 자, 일단 여러분 이거 우리가 동일한 걸로 할게요. 그러면 이제 동일한 내용이 그 다음 페이지에서는
중간의 요소를 조건으로 하니까 이제 중간이니까 뭐예요? 색계수점, 색탐이죠. 색탐을 싣고 온 무명의 요소가 간섭하면 그것을 조건으로 중간의 상, 그러니까 색상, 중간의 견해, 중간의 밑닦아, 중간의 의도, 기대, 지향, 그리고 중간의 사람. 중간의 사람 이름은 뭐예요? 색계중생 요 얘기죠. 앞에서는 욕계중생 요 얘기고, 그리고 중간에 말이 생긴다. 그는 중간의 것을 설명하고 가르치고 설명하고 확립하고 드러내고 분석하고 명확하게 한다. 그의 태어남은 저열하다고 나는 말한다. 마지막 까짜나요. 수승한 요소를 조건으로 이랬으니까 이거부터 안 읽어도 되죠. 무색탐이라고 하는 이 수승함, 아주 수승함, 이제 정말로 몸에도 몸 밖의 물질에도 이런 진짜 다 넘어서 가지고 참으로 아직까지 무아라는 요것만을 보지 못해가지고 마음을 붙잡고 있는, 그러나 중생의 입장에서 보면 가장 수승한 고상태를 이제 말해주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동일한 내용이 설명이 됐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경에서 우리는 사유라고 하는 이 자리가 사람을 대표하는, 마치 식근 처 중에 처가 대표가 되듯이 사람이라는 것을 대표하는 자리가 사유구나,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요 얘기 아까로 돌아올 때 비구가 호흡에서 호흡을 이어보며 머문다라고 할 때 이 비구는 노보부님, 오치온인 노보부님 모두가 동시에 보는 일은 아니라면 노보부님의 노보부님을 삶을 구성하는 어느 자리가 호흡을 이어볼 것인가 라고 할 때 답변이 나오는 거죠. 바로 만오리 행위, 만오 중에 만오리 행위, 사유라고 하는 곳이 그 자리를 차지하는 거죠. 자, 요거를 놓고 시간이 너무 됐다. 조금만 쉬었다가 요 주제를 마무리하고 끝내겠습니다. 이제는 대충 좀 마무리가 될 것 같네. 어려운 주제죠. 어려운 주제인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답을 주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주제는 정말 좀 어려운 주제죠. 늘 어려워요. 아마 그 늘 어려운 공부를 법우님들이 하지 않았으면 오늘 이런 주제는 꺼낼 수도 없었을 거야. 질문 하나 있습니다. 네. 아까지 안지해명 광. 네. 광이 찢다 빛난다 이렇게 설명하시는데 네. 우리 찢다 진짜로 상에 오염된 원래 말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그냥 빛나는 찢다는 네. 오염되지 않는 찢다를 이야기하는. 그렇죠. 그렇죠. 오염에서 벗어나. 찢다. 예. 그래서 그게 완전히 100% 청정해져야 빛나는 건지 아니면 한 80%쯤 가면 빛나기 시작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빛나는 찢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찢다 자체가 헷갈리는 개념이 찢다 자체가 오염된 그 자체인데 잘못 생각하면 오염된 것이 빛난다 이렇게 아니죠. 찢다가 중생의 영역에 있을 때는 느낌의 알미 탐을 가진 거고, 근데 중생의 영역에서 벗어나면 무탐무진 명이 되잖아요. 무탐을 몸통으로 하는 게 되니까 찢다 자체가 그러니까 자체로서 오염되어 있다라고 보지 않아도 되죠. 해탈된 찢다가 되면 그때는 오염에서 벗어난 거죠. 달려야 돼. 그렇죠. 우리가 계속 스님이 이야기하는 찢다 자체가 상하 오염이 되기 때문에 오염된 찢다를 설명하다가 찢다가 그러니까 빛난다 이렇게 돼버리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네. 그 부분에서 네. 유위와 무위를 말하잖아. 예. 그러니까 중생이다라고 하면 유위, 즉 탐진치와 함께하는 상태니까 오염이 전제된 거고, 네. 무위의 삶이다, 그 아라한이 되었다라고 하면 그 무탐무진 무치와 함께하는 거니까 탐진치라는 오염에서 벗어난 거죠. 벗어나 예, 그러하니까 그게 이제 청정심이고 해탈된 마음인 거죠. 그래서 이 가장 중요한 게 누가 보느냐 이 문제예요. 누가 보느냐. 자, 조금 서둘러서 이제 오늘 주제 한 가지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제가 이야기로 아마 우리가 그간 공부한 내용 중에 가장 어려운 이야기를 오늘 한 게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는 좀 찾아낸 것 같아요. 누가 보느냐라고 했더니 사람이 보는데 그 사람이 어디냐라고 하니 사유 이랬거든요.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주제가 뭐예요? 눈 얘기잖아요. 눈. 그죠? 이제 알고 본다 뭐 이렇게 말할 때도 그렇고 본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 하는 게 보는 거냐? 보는 자리가 어디냐? 요걸 찾는 작업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일을 했거든요. 이렇게 놓고 보면 본다라는 자리가 좀 정해지죠. 우선 이 견해라고 하는 건 어떤가요? 견해도 보는 거죠. 근데 보는 거는 보는 건데 이 견해는 사실은 뭐 시법에서도 견해는 씨앗으로 비유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세상을 보는데 어떤 눈으로 볼까? 뭐 이런 그 안경을 쓰는 것과 같은 그러니까 이 상이 안경 쓰는 거라 하면 이 안경이 조금 더 올라와 있는 뭐 견해라는 건 좀 그런 개념으로 보아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견해는 뭔가 액션, 활동성을 가지는 것으로 보기는 좀 그렇고 견해라는 그 씨앗 위에서 토대 위에서 이제 본다라는 그 일을 하는 구체적인 자리는 어딘가요? 사유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호흡에서 호흡을 이어보며 머무는 그 자리가 어디냐? 바로 사유한다라는 이 자리에서 본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그리고 눈이라고 하는 요거 그 중심되는 자리를 사유 뭐 사유라고 번역이 되었지만 어쨌든 뭐 생각하는 거고 이런 의도의 과정 이후에 뭔가 말로 드러나기 이전에 뭐 하여간 나의 존재성의 중심되는 요 자리고 그것이 색성한 미적법이라고 하는 외이처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게 보는 자리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자리가 보는 자리다 라고 한다면 근데 사실은 보는 자리가 거기에 하나만 있다고 말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이게 연결되어 와가지고 우리 시작할 때 말했듯이 여기 있는 만호도 사실은 외입처를 감각한다라는 1차 인식한다라는 이 자체가 보는 거죠. 그래서 보는 자리를 사유가 중심이 되어가지고 연결선상에서 1차 인식하는 요 자리, 대상을 감각하는 요 자리도 본다라고. 또 구체적으로 우리가 일상적으로 눈으로 보는 것도 그 자리인 거죠. 이제 그렇게 보아야 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때 알고 보자라고 짝을 이루어 나오는 요 안다라는 것은 어느 자리가 되나요? 이건 뭐 분명하죠. 안다라고 하는 거니까 야나라는 요 자리가 되겠죠. 그래서 알고 보는 자에게 번뇌가 부수어진다라고 이제 지난주 드린 자료에서 보면 부처님 그래 말씀하시잖아요. 무슨 이야기인가요? 일단 인식의 과정에서 인식의 결과로 알미 생겨나는데 어떤 알미 생겨나느냐라고 하니 얼마나 오염된 상태로 그러니까 왜곡된 상태로 아느냐.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요것이 찌따의 몸통이기 때문에 그대로 가래를 만들고 그 상태에 대응하는 견해와 밑닦아가 일어나서 본다라고 하는 요것에 어떻게 볼까라는 것을 사실은 결정해 주는 거죠. 그래서 알미 결정되면 아는 일이 결정되면 그게 그대로 연결돼서 보는 일이 뒤따르는 이렇게 이제 알고 보는 것의 자리를 말할 수가 있겠어요. 알고 본다. 그리고 그렇게 알고 보는 자에게 부처님은 번뇌의 소별을 번뇌의 웃음을 말한다 라고 말하는 거고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마무리 그냥 대충 짓고
또 한 번의 마무리는 다음 주에 다시 좀 더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게요, 되게 좀 이게 애매한 거예요. 아까 요 견해 윗닦아하고 사유하고 말할 때 견해와 윗닦아에서 사유가 생겨나는데 사실은 또 사유에서 견해 윗닦아가 생겨난다. 그래가지고 지속적으로 승한되는 요거를 보았잖아요. 지금 여기 알고 본다라고 말하는데 여기서도 아는 게 결정되면 보는 게 결정된다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아는 거를 결정하는 건 또 뭐예요? 보는 게 아는 걸 결정하잖아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 아는 게 결정이 된다고. 자, 요 상태에서 놓고 보면 이제 우리 삶이라는 게요. 유관 이렇게 말해볼까요? 삶이라는 게 특별한 어떤 시도, 어떤 노력, 어떤 특별한 기능, 능력이 작용해주지 않으면 우리 일상의 삶이라는 거는 사실은 아는 게 먼저인지 보는 게 먼저인지 구분할 것도 없이 그냥 흘러가죠. 제작적으로 순환되고 있잖아요. 그 순환 가운데에서 뭔가 말의 행위가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악업이냐 선업이냐 뭐 이렇게 나올 거고, 이게 그냥 일상의 삶, 지혜라고 하는 기능 또는 힘, 이것과 관계있지 않은 그런 삶에는 뭐 보는 게 먼저일까 아는 게 먼저일까 이거 굳이 따질 일도 없을 것 같아요.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 뭐. 그리고 그때에 그렇게 살아갈 때의 이 눈을 뭐라고 부르느냐 하니 유관 이렇게 부르는 거죠. 굳이 몸에 있는 눈 이렇게만 우리가 이해할 필요는 있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삶을 형성합시다. 불교 신자들이, 불교 수행자들이 표현하자면 그거 하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삶을 형성하자라고 하면 이 삶의 향상이라는 것은 뭐를 필요로 해요? 믿음, 정신, 삭지, 사마디, 빠냐라고 하는, 지금 여기서는 대표적으로 지혜라고 하는 기능을 필요로 하잖아요. 우리 알죠? 이 기능이라는 게 뭐냐 하면 마음을 도와서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요거잖아요. 이제 지혜라는 것이 함께 하게 되면 해안이라는 말을 쓴다고요. 해안이라는 거, 눈이 어디 있어요? 여기고 대표는 여기고,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이렇게 삶의 과정에서 보는 일이 있는데 그 보는 일을 지혜와 함께 해가지고, 이때 그러면 지혜라는 것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나요? 무명의 요소를 저열한 거에서부터 중간으로 스승한 거로 끌어올리는 일을 하다가 아예 무자를 떼버리고 명의 요소로 해석하게 하는 고의를 하는 게 지혜, 이렇게 되겠죠. 요렇게 하자면 이제 수행이라는 것은 그냥 유관 말하듯이 아는 게 먼저인지 보는 게 먼저인지 상관할 것도 없이 그냥 살아가는 거지 뭐. 요런 삶을 우리가 살지 않겠다라는 거잖아요. 어떤 형태로든 지혜라는 것을 붙이면서 삶을 향상하자라는 요거거든요. 그러면요, 이제 삶을 향상하자라고 하는 이런 삶은 결국은 이 내용으로 보면 보는 일을 잘해가지고 무명의 요소를 향상시켜가지고 그러니까 결과인 알을 향상하거나, 아니면 아는 일을 잘해가지고 뒤따라오는 보는 일이 좋아지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그런데 이제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개념적인 게 아니라 무언가 구체적으로 행위를 해야 되는 거죠.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어가고님, 이 상태에서 우리가 오늘 공부의 결론을 한 가지 제가 질문을 해볼게요. 수행을 통해 가지고 삶을 향상하자라는 수행자는요, 아는 일을 잘하는 여기에서 시작해야 될까요?
아니면 보는 일을 잘하는 요기에서 시작해야 될까요? 보는 것도 왜 그렇게 그렇게 우리가 결정해야 할까요? 수행이 시작 단계가 이제 집단의 그 상황이기 때문에 순서가 그렇게 안 맞나. 뭐 이렇게 보죠. 뭐 아까 그 우리 마음특강 교재에서도 뭐 좀 잘 정리되지는 않았지만 하나의 결론으로 어쨌든 모든 것의 시도는 사유입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 나름대로 그 정리를 해봤고요. 오늘 공부에서 참 중요하게 찾아낸 게 어쨌든 누가 이렇게 삶을 형성하냐 하면 사람이 삶을 형성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삶이라는 것은 사실은 오치온의 삶을 형성하는 건데 그러한 오치온의 사람의 삶을 형성하는 그 출발 자리는 어딘가 사람이 대표되는 그 자리에서 하겠죠. 저는 바로 이 자리 사유라고 하는 달리 말하면 보는 일을 하는 요 자리 여기서부터 그 여기가 대표다. 사람이 할 일은 또 뭐 수행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사념처인데 사념처가 정의해 주는 그게 바로 비구라고 하는 그 주어를 우리 이제 사유로 부처님이 요기를 사람이라고 정의해 준 것 때문에 이렇게 정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전적인 설명에 의해서 보면 알물 형성하는 어찌 보면 지혜라는 것을 생겨나게 해가지고 지혜 때문에 알미 좋아진 요 상태에서 행위를 잘하자 요렇게 가는 게 아니라 행위에서 출발해가지고 따지면 행위에서 출발해가지고 지혜를 만들어가지고 지혜 때문에 알미 형성되는 그러면 그것에 이어서 순환되면서 상승작용을 타고 더 좋아지는 이런 식으로 수행이 시작돼야 되는 것을 볼 수 있겠죠. 근데요 사실은 지금 제가 말하는 이것이 경전은 이것을 어떻게 얘기해 주냐 하면 이제 여기서는 조금 지워도 되겠다. 하여간 지금 하려는 걸 보니까 지혜를 어떻게 좀 생겨나게 하고 힘있게 해가지고 알미 좋아져야 보는 일이 잘 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지혜라고 하는 게요 무엇과 상관관계를 갖고 있나요? 김어부님 그 지혜와 대응하는 교리가 하나 있는데 생각이 이런 이야기 그 5개경인가요? 이제 5가지 장애에 대한 경 여기에서 보면 뭐라고 하냐 하면 5가지 장애를 말하면서 수영법은 아까 말씀하신 그 5가지 장애입니다. 이 장애를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지혜를 무력화시키는 장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내면이라는 게 약간 이 자리예요. 나의 내면에 5가지 장애가 많아지면 들끓기 시작하면 그 장애가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지혜를 무력화시킨다 라고 말해요. 요게 5개경이야. 아니 그러니까 저기 덕계경이야. 덕계경. 니와라와 속당 이렇게 되죠. 덕계라고 해서 이 장애를 직접 제목으로 쓰는 경에서 5가지 장애를 지칭하기를 지혜를 무력화시키는 5가지 장애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면요 우리가 이제 저기 지혜를 신 옆에 세우자라고 하려면 해야 되는 일은 뭔가요? 바로 5가지 장애를 어떻게 해요? 요거를 제거하자, 약화시키자 이런 일을 해야 되죠. 그런 부분이 어서 오세요. 요거 5가지 장애를 제거하자, 장애를 약화시키자.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이것이 그대로 반대적으로 지혜를 강력하게 하겠죠. 근데 요거
5가지 장애를 제거하자, 약화시키자라고 하는 요 일은 누가 하나요? 요거를 담당하는 교리, 수행, 뭐가 있죠? 아, 아닙니다. 그게 이제 맞아요. 칠각지라고 우리가 생각하게 되죠. 무슨 이야기냐 하면 장애라는 것과 대응하는 것이 칠각지라고요. 그래서 장애를 줄여가는 만큼 칠각지가 늘어나고, 칠각지는 명과 해탈로 이끄는 거잖아요. 이래가지고 깨달음으로 가는데, 이게 이제 사실은 김범우님 제가 같이 설명드린 게 뭐냐 하면 이거죠. 장애가 줄어드는 만큼 칠각지가 늘어나고, 장애가 늘어나는 만큼 칠각지가 줄어드는데, 문제는 칠각지는 늘어난 공간을 채우는 것이 칠각지지, 장애를 밀어내는 이 일을 직접 하지 않는다고. 칠각지는 장애가 밀려나간 그 자리를 칠각지로 채우면서, 칠각지가 하는 일은 장애를 밀어내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명과 해탈을 실현하는 일을 한다고요. 여기서 우리 중요한 건, 이건 사실은 우리 법에서 참 많이 말씀드린 거예요. 5가지 장애를 부르는 말이 있어요. 장애, 전적으로 해로운 덩어리,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경전에서 보면 전적으로 유익함 덩어리 경에서 말하기를, 장애는 지혜를 무력화시키기 때문에 전적으로 해로운 덩어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해로운 덩어리인 장애를 밀어낸 그 자리를 차지하는 칠각지는 전적으로 유익함 덩어리래야겠죠. 근데 경전은 그렇게 말을 안 해요. 자, 전적으로 해로운 덩어리와 대응하는 것, 이거는 뭐예요? 전적으로 유익함 덩어리가 되겠죠. 이 유익함 덩어리 뭐죠? 예? 못 들었어요. 삼념처. 예. 이게 결론이 뭐냐 하면, 전적으로 유익함 덩어리가 사념처로 나온다고, 경전에서. 유익함 덩어리 경에서 지혜를 무력화시키기 때문에 전적으로 해로운 덩어리인 5가지 장애를, 5가지 장애고, 거기에 상대되는 전적으로 유익함 덩어리가 사념처로 지시가 되는데, 그러면 사념처가 전적으로 유익함 덩어리인 이유는 뭐겠어요? 전적으로 해로운 덩어리를 밀어내는 일을 하니까 그렇잖아. 그래서 이 관계가 장애와 칠각지라는 두 대응 관계가 있는데, 칠각지는 자기 스스로 장애를 밀어내는 일은 안 해요. 칠각지는 오직 명과 해탈로,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그 일을 해. 그러면 칠각지가 장애를 밀쳐내고 이만큼을 가득 채우게 해주는, 칠각지를 힘있게 해주는 그 일은 누가 하냐 하면, 그렇죠, 사념처가 장애를 밀어냄으로써 칠각지의 영역을 키워주는 거야. 그래가지고 사념처에 의해서 5가지 장애가 제거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렇다면 이제 좀 한 가지, 그러니까 이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지혜라는 것을, 지혜를 힘있게 해주면 안배 상태가 좋아진다고. 그런데 이 지혜를 힘있게 하는 것을 누가 하느냐라고 하니까 사념처가 하잖아. 근데 이 사념처가 어떻게 됐어요? 비구는 몸에서 몸을 이어보며 먹는다라고 했는데, 이 비구가 누구냐 하니까 우리 좀 전에 봤잖아. 사유였잖아. 그러니까요, 사유라고 하는 보는 일 자리에서 그냥 나 몰라 하고는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고, 보는 일 하는 그 자리에서 사념처를 딱 들이대가지고 호흡에서 호흡을 이어보는 일을 시작하는 거라고. 여기서 그 일이 시작되면 욕탐의 상태가 좋아져가지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 가운데에 지혜, 그러니까 사념처가 실행되니까 5가지 장애가 줄어들면서 지혜가 올라가서 그 결과로 알미 올라가고, 이것이 또한 상승세를 타고 그대로 연결돼서 그러니까 사유의 자리는 더 올라가고, 그러니까 사념처가 호흡에서 호흡을 이어보며 머물자라는 요게 처음에는 한 번밖에 못 봤다가도 그 일을 반복하다 보면 반복하는 훈련에 의해 가지고 올라가는 거잖아요. 더 길게 모아지는 거잖아. 그래가지고 삼매에 가는 거잖아. 그 모든 일의 시작이 아는 데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바로 여기서 시작한다. 왜 여기서 시작하냐 하니 5가지 장애와 관련한 지혜를 힘있게 하는 요 일. 거기에서부터, 그러니까 어차피 지혜가 힘이 써져야 되는 이 필요성이 있는데 지혜를 힘있게 하는 그 일이 이런 과정에 의해서 사념처고, 그 사념처를 누가 보느냐라고 하니 바로 사유 이 자리에서 이어보는, 이렇게 설명이 되기 때문에 이제 마운트강 교재에서 표현했듯이 어떠한 것이든지 시도의 출발은 사유다라고 말했고, 우리가 수행을 어디에서 시작해야 합니까? 라고 하면 바로 사유하는 이 자리에서 호흡에서 호흡을 이어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삿띠를 생겨나게 하려니까 이어보자라고 사유를 반복해주잖아. 계속해서 아누사라띠 아누비타키띠 이래가지고 계속해서 기억해주는 일을 하면 돌아와가지고 계속해서 같은 밑다가가 일어나주는, 요러면 삿띠가 생긴다. 이렇게까지 말하는 게 다 같은 개념이죠. 오늘 공부까지는 일단 사념처 수행의 자리가 요 자리에서 시작된다. 그로 인해서 보는 것이 선행해서 알을 향상시킨다. 그러면 상승세를 하게 된다. 여기까지. 어쨌든 오늘 그 눈이라는 게 무엇일까라는 데 대한 우리 답을 찾은 걸로 하자고요. 그러니까 해안, 지혜의 눈이라고 하는 거, 이러한 눈을 두고 삶의 과정에 지혜가 함께하면 지혜의 눈이다. 이렇게 보는 걸로 하고요. 다음 주에는 사실 여기 좀 비워놨던 부분과 관련해서 다음 주에는 이 개념의 어떤 포괄적인 내용이 될 것 같아요. 식지연기. 식지연기는 식을 조건으로 명색이 일해서 생노사까지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명과 행이 빠진 상태가 식지연기거든요. 그리고 이어가지고 무명과 행이 포함되면 12연기로 완성이 된다고요. 이때 식지연기와 12연기가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지 그 부분을 같은 개념에서 좀 설명을 할 수 있겠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식지연기, 12연기를 통해 가지고 눈에 대한 이야기 끝내기로 하죠. 자, 오늘 수업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